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드디어 게스트 두 분을 여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게스트 김태형 씨, 박하진 씨 모셨습니다. 좀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와보니까 정건아의 파이야키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좀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런 뭐 장소고 너무 좋네요. 저도 뭐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던 장소에 직접 오게 되니까 또 나름 또 토크를 막 하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디자이어가 막 생각이 나네요. 네, 확실히 그 심층 토크하기 좋은 장소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크 주제 뭘로 가져왔냐? 또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 대선이 있었죠. 그렇죠. 또 이제 저희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한국 대선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나 소감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각자 이제 지지 성향을 조금 좀 한번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이번 자리에는 참석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혹시 누구 뽑으셨죠? 그냥 말하면은 삐소리 해주면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누구 뽑으셨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김태형 씨는 네. 어느 쪽을 조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네.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네. 본인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혁신당 실제로 당원이고요. 뭐 이준석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층 토크 뭐 늘 하듯이 한줄평 일단 네. 한번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씨부터. 12월 3일 오후 10시 반에 이미 결정된 결과였다. 이준석의 한계를 뚜렷이 본 대선이었다. 대한민국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진짜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선을 하기에 앞서서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2월 3일날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굉장히 긴박하게 다음 조기 대선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이 어느 정도 타임라인대로 흘러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딱히 크게 뭐 당황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다만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몇 개를 이야기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뭐 쌍탄핵을 시도한다든지 이분들이 이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국민의힘 이 개판, 네, 국민의힘 이제 경선에서 네. 이제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께서 네. 단일화를 놓고 논박을 벌이는 과정 이런 네. 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밖에서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재밌게 봤었죠. 누가 더 트롤하냐의 좀 흐름이 아니었나. 일단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좀 조급함을 좀 보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냐의 싸움이었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이 포인트가 왜 김문수가 됐는가. 사실 김문수를 제외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홍준표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결에서의 홍준표의 토론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때부터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홍준표를 지지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엔 진짜 조금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 정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준표가 된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홍준표도 조금 어쨌든 중도 확장성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문수가 제일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김문수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좀 중도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가요? 그쵸. 아쉬움이 있죠. 김문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고고 근데 사고인데 사실 김문수가 1등을 한 것의 배경에는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깔려있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어겼죠. 김문수 후보 본인이. 근데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만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대선 후보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인데 그 후보를 어쨌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김문수는 안 챙기고 한덕수한테만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 상식선에서 그래도 정당하게 뽑힌 한 정당의 대선 후보인데 이런 식으로 대해주는 게 과연 온당한 조치였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당시 쌍권이라고 하죠. 그 권영세, 네, 권영세랑 권성동 이 둘을 둘러싼 이 지도부의 이 불찰이 너무 컸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국민의힘 쭉 보는 입장에서 경선이 너무 아쉬워요.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윤석열 때도 진짜 윤석열이 왜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경선은 너무나도 아쉽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절차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놓친 게 아닌가. 근데 절차도 아쉽고 그냥 결과적으로 봐도 좀 안 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후보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김문수는 뭐 안 될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는 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토론장에서의 어떤 그런 귀여움 귀여움 그리고 어떤 그런 가족의 청결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감이었다 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과정이랄 게 있나요? 네, 저는 실제로 경선에 참여를 했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세 사람으로 진행이 됐는데 딱히 토론도 안 받고 토론도 안 받고 왜냐면 토론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껐어요. 그러고 투표를 했는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개인 소신이니까 저는 민주당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드럼통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너무 커. 뻔할 뻔짜로 이재명이 되는 그런 경선이어가지고 뭐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토론 보시면은 국민의힘 경선은 되게 진흙탕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막 홍준표 한동훈한테 가발 얘기하고 그런 거랑은 반대로 민주당은 그냥 완전 정책 토론만 해가지고 사실 재미의 척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 경선은 아니었다. 그 개혁신당은 이 두 당보다 대선 후보가 더 빨리 결정이 됐어요. 심지어 탄핵 결정이 나기도 전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가지고 저희는 뭐 경선이라 할 것도 없었고 뭐 그냥 너무 빠르게 이준석으로 결정이 됐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이러버리면 너무 큰 호들갑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뭐 제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경선 후보들이 다 나왔다.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세 번의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회장에서의 그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론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토론회가 정말 개판이었다고 생각해요. 1, 2, 3차 모두 모든 후보가 개판이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나라에 시급한 어떤 이슈에 대한 핀트에서 많이 엇나간 이야기를 후보들이 했다. 그리고 그 TV 토론을 통해서 투표를 던진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뭐 민주당 지지자지만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1번과 2번 이 거대 정당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이준석한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토론을 보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보고 권국이형 뭔가 처음 뵀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근데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소신 있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노무현이랑 유사한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서 물론 당선은 안 되겠지만은 한 표 권영국 후보에게 드렸죠. 근데 이거 알고리즘 잘못하면은 조금 근데 뭐 다들 괜찮겠죠?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좀 즐기기 위해서 악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악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영상에서 악플은 사실 필연적인 거예요. 포상이죠. 오히려 악플이 많이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면 오히려 서운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공격 기다리고 있고요. 박하진 씨는 좀 토론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그래 토론에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할 게 많이 적은 게 일단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은 시간이 없어서 그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고 1차 토론도 보다가 이제 그 봐야 하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좀 중간에 멈춰서 대충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요약한 영상들을 보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준석의 어떤 쇼타임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뭐 몇 장면들이 있었죠. 이재명을 공격하는 부분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부분이라던가 약간 김문수 후보가 너무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심심하면은 영국이 형이나 그 재명이 형이랑 이준석 공격해봤자 이게 막 이익이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까 그 말 못하는 그 말 잘 못하는 김문수 후보만 계속 공격하는 게 그 권영국 후보는 여기가 김문수라 치면 내가 권영국이야. 그러면은 이미 자세부터 이렇게 돼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래도 이 구도를 조금 봤을 때 너무 좀 송민석 포지션이었어가지고 김문수 씨가 그래서 너무 좀 문수 형이 좀 불쌍했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뭐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딱 이게 그 정배의 자세로 간 것 같아요. 딱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뭔가 말을 잘못했을 때 본인의 소신을 밝힌다던가 이랬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이 그랬듯이 최대한 말을 아끼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 전략으로 갔고, 뭐 그게 먹혔다고 보고 그게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준석이 형이 조금 마지막에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말 자체 의도는 뭐 당연히 알겠는데 우리 언론들이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준석의 좀 전략상 오류라고 전략상 오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개혁신당 지지자 입장으로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토론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토론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말을 또 잘하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뭐 그 동탄 국회의원이 당선된 계기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또 이슈가 돼가지고 골든크로스로 당선이 된 거였는데, 저는 생각보다 토론회 전까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이거 토론회에서 좀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1차 토론부터 뭔가 조금 이거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준석 스타일은 맞는데 이거 뭔가 잘못 걸리면 역풍이 한번 불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토론회 보면서 이제 단체 톡방에서 이제 카톡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 전략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가다가 좀 역풍 크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토론회에서 제대로 역풍을 맞게 되죠. 뭐 어떤 의미로 발언을 했는지는 너무 잘 알지만 결과적으로 토론회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는 너무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거에 앞서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의 실수다. 너무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역풍을 맞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아쉽고, 결과적으로 이제 투표 이후에 나온 이 득표율을 보면 좀 그게 토론회 발언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한 라는 1, 2% 생각이.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짜? 뭐 더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자 입장에서 이번 토론은 너무 아쉬웠다.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준석 후보의 그 토론 모습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사실 이준석이 어디 나와 토론하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이준석이 뭔가 칼춤 제대로 한번 쳐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스탠스 자체가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 후보의 그 화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토론대회에 나온 대학생, 좀 말 잘하는 대학생? 그런 정도의 화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전 국민이 다 보는, 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지켜보는 이 토론의 장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그때 이정희 후보가 좀 비호감도가 높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준석 후보한테 보였던 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중간중간에 흥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발언까지 하게 된 것까지가 좀 전략상의 오류가 아니었을까. 뭔가 캠프에서 뭔가 이 토론 시스템, 그리고 뭐 스크립트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조절해줄 수 있는 조금 능숙한 정치인이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계엄 사태 이후부터 선거까지 쭉 느끼는 건데, 뭐든지 너무 급했을 때 계속해서 실수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마지막 이준석도 그렇고 급한 상황일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그 상황 자체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아직 날이 많잖아요, 이준석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토론 자체는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한번 실패를 겪어봤을 때 다음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정건아 씨의 한 줄평처럼 이준석의 한계가 보였고 이제 그 한계를 돌파할 일만 남았다. 이준석이 앞으로 조금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개혁신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노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 물론 이준석 후보는 자기 갈라치기 안 한다고 하지만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로 지금 표심 보면은 20대 남성에서만 거의 표가 많이 나왔고 30대 일부랑 좀 갇혀있는 그런 계층과 성별 이런 걸로 정치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뭐 10% 넘냐 안 넘냐 이야기를 했지만은 8% 정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개혁신당이 나아가고 하려면은 조금 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이거를 불문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개혁신당 이번 대선 때만 봐도 사실상 뭐 젊은 층을 위한 정책들만 있고 사실 고령화 공약이 없더라고요, 개혁신당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세대와 계층에서는 그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비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이 다루고 있는 어젠다들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근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은 어쨌든 조금 더
대중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의 파이는 지금 어느 정도는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했고 선거를 여러 번 이겼고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나름의 성과도 냈고 의석수를 어쨌든 냈으니까 지금 양당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려면은 조금 더 대중정당의 길을 개혁신당이 걸어야 되고 이준석이 조금 더 뭐 다른 세대와 연령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과연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고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밀리는 게 사실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정상 궤도로만 올라와도 사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그리고 가능한 이유는 이번 득표율이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그 김문수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넘겼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나오든 어쨌든 40%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중도 확장성 조금만 넓히면은 사실 민주당 이기는 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국민의힘은 한동안 분열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구심점을 유지하기에는 당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지층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 나와가 참패를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 세력이 상당 부분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당원 구조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분열을 통한 자정작용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합리적인 보수 이런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분열의 길을 걷고 나중에 다시 대선이나 총선 기간에 뭉쳐서 그런 보수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당이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패배를 한 거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버티기 많이 힘들 것이다. 중도 확장성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되게 통합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막 보수 쪽 인사들 영입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그쵸.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의 당이다 이러면서 샤이 보수 쪽 사람들을 이렇게 민주당으로 좀 데리고 오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전략이 성공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점 극우 보수 쪽의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총선에서도 나왔듯이 거의 이제 TK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먹게 되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비슷한 구도로 흘러갔고 근데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보수 쪽 표심이 많이 나오는 이제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표가 조금씩 나오는데 아직도 호남 지역에서는 80~90%가 나오고 그렇죠. 이거를 깨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 동아시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지금 최근 선거, 일련의 선거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지역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TK 외에 그 호남, 영남권 지방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당이에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총선에 나오다든지 김부겸 총리가 대구에서 선거 나오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거든요. 그 영남권의 확장성을 높이려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나마 했던 게 천하람이랑 이준석이 호남에서 그렇게 지지 활동을 했던 거가 마지막이겠죠. 국민의힘이 앞으로 조금 더 민주당을 앞설 수 있는 전략을 취하려면은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TK 지방 제외하면 서울 강남밖에 없잖아요. 완전 국민의힘 지지세인 지역이. 그런 구도를 깨트리려면 일단 그 지역 구도를 없애야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줬으면 하는 일은 정말 야당과의 대화.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불러서 비빔밥 먹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첫날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야당 대표들과 야당 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타협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번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게 아예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정치 모복하고 이런 사단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끊어줘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야당이랑 협조하고 다른 세력이랑 협조하는 게 사실 제일 우선
우선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하려면은 어쨌든 야당이랑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 윤석열 정부 때처럼 야당과 대화를 단절하는 자세를 보인다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야당이랑 협조하고 다른 세력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다른 뭐 경제나 민생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수순을 밟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강 씨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야당과의 협치랑 정치적으로 어떤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이재명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안 뽑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됐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일을 잘 했으면 좋겠는 바람인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이재명이 됐을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긴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걱정인 게 이준석은 조만간 이제 드럼통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이미지잖아요. 네, 가능성이 실제로 드럼통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히 이제 2022년도 대선까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실천하려는 비전을 되게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하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보여줬던 거를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지지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 그 사람이 하려는 정책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사법 리스크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왜냐면 진짜 똑같은 잣대로 여당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와 있는 의혹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유죄 확정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판 시작도 못한 것들이 엄청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부정부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리고 정책도 사실 외교안보나 경제 이런 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도 일단은 해봐야 아는 거고 결과로서 증명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지도력인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지도력은 통합의 리더십이랑은 글쎄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계속 거대 야당으로 있던 기간 내내 굉장히 많은 국무위원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이재명의 지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모습만 봐서는 국민 통합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왔지만은 약간은 이재명이 돼서 윤석열이 됐을 때보다는 조금 든든한 면이 있는 게 뭔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이 대선 토론 때 보여준 것들도 있고 그 윤석열 자체가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인사를 잘해가지고 그 아랫사람들이 잘 해주면은 뭔가 좀 되겠지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근데 저만의 합리화였던 거고 사실 윤석열만 보면은 사실 정치를 잘할 거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뭔가 정치적 경험도 많고 당대표도 해봤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해봤고 그러한 행정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이제 지금은 여당이고 190석의 그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의석을. 그렇기 때문에 판도 다 깔아줬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때보다는 조금 든든하긴 하다.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 처음 나왔을 때는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대 야소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옳든 그렇든 일단 다 반대를 해버리니까 뭔가 어쨌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는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시작부터 너무 뒤에 든든한 그렇죠. 190석의 국회의원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천군만마가 있죠. 네,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일단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거를 저지하고 최대한 의심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야당인데 그렇죠. 지금 야당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서도 지금 아직도 친윤 친한 계열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빨리 국민의힘이 좀 정상화 돼가지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지방선거가 물론 중간선거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도 한데 이거를 좀 균등하게 좀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100분 토론에 이철희 님이 나와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거대 여당이 됐지만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스스로 할 시간을 줘야 된다. 뭔가 하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혹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의원 제명을 실제로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조금 드리고 싶고, 왜냐면 어쨌든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랑 야당이 있어야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한 1, 2년 정도는 좀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나중에 다 돌아온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욕이라는 게 인간의 권력욕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예, 이제 네. 또 이제 이분도 이제 대표 자리 하고 계시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대표 노리고 계시고,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정건아 인생 이야기 또 이렇게 길게 토크를 해버렸네요. 평점 남길까요? 네. 이번 대선 평점. 아, 대선 평점. 네. 저는 5점 만점에 3.0 정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여진 구도였고, 짜여진 구도 속에서 정해진 결과대로 나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짜잘짜잘한 이슈들이 볼만했어가지고 그냥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3.0 드리겠습니다. 이하 동문이고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막 뭔가 반전이 있었다던가 뭐 엄청난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건 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충분히 뭔가 이준석 대표의 좀 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보여준 게 아쉽고, 오히려 한계만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거는 사실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아쉽다 라는 거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 이 국면 속에서 다음 이 사람의 정치 행보가 기대된다라는 싶은 분은 한 분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이 형이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어...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좀 강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좀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황동훈 후보가 막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소통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기대되는 사람 한 명씩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쨌든 되게 이미지 탈피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뭔가 엄청 꼰대고 엄청 극우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예상했는데 그냥 할아버지들이 이제 생각보다 막 드러나는 업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가족들 간의 어떤 그 든든한 이 가족애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시고 막 철봉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그 관악산 가셔가지고 선거 참패했는데 관악산에서 뻔뻔히하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무엇이 됐든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뭐 한국 정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급하면 진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정치인이 저는 홍준표.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으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돌아온다. 저는 은퇴한다고 페북에다가 말했을 때부터 이거 불안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지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와 뭔가 보수 세판짜기를 하면 이거 좀 뭔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님이 그 국민의힘을 거의 혐오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크게 데이셔가지고 이제 거의 실증이 날 정도인데, 개혁신당과의 뭔가 좀 결탁을 통해서 뭔가 좀 판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앞으로 향후 전국을 예측해보자면은 내년 지방선거쯤 돼서 국민의힘은 일단 분열됩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들이 개혁신당과 결탁해서 재창당을 하고 그 당으로 지방선거에서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래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저희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 쪽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쪽에 어떤 스타들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끝나면 이제 누가 할 건데. 약간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사람이 좀 당의 주도권을 잡을지 이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저희가 그나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김동연, 김경수, 조국 이런 뭔가 사람들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거론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잡고 있는 세력은 친명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친명계가 아니 비명계예요.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친명계에서 이렇게 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친명계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 그건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받을 것이냐. 저는 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김민석. 민석이 형. 민석이 형.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죠. 네. 향후 기대되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한 명씩 골랐는데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갈지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내후년쯤에 이 영상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과연 이들의 픽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과연 홍준표는 그때도 은퇴를 했을지, 김문수는 그때도 관악산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지, 저 한동훈은 새우깡을 먹고 있을지, 이거는 그때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문수 형은 좀 끝물이죠.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그 18대 대선 때 그 정동영 후보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좀 저는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정정하다. 아니 향후 당권을 김문수가 잡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아니 있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선거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인 거는 맞다. 맞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권의 인생 이야기 대선 기념 토크를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